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한국과 중국의 경기 3대 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리뷰를 좀 하러 왔습니다. 네, 지난번 사실 싱가포르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뭐 리뷰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중국도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겠지만 싱가포르 상대로 우리나라가 못 이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상정하기 어려운 거고, 뭐 물론 이제 가끔 그 K리그 팀들이 동남아 팀들한테 잡히는 경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랑 별개로 대표팀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이라던가 선수들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싱가포르전은 뭐 어, 걱정 안 하고 본 경기였죠. 예, 그렇지만 이제 지난 경기랑 이번 경기랑 어떤 차이점도 전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좋은 점들을 짚어드리고 갈까 싶어서 리뷰를 잠깐 하러 왔습니다. 음, 일단 제가 싱가포르 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전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게 조기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조기 축구, 저는 완전히 이제 순수 아마추어고, 이제 전혀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선수를 뭐, 중학교 정도까지 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나마 좀 해볼 만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까지 했다. 이런 분들 이상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아예 그냥 비교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이제 뭐 대학교 선수 출신했다 이러면 이제 거의 뭐 일반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못 이기는 수준이 되는 거고, 프로에서 잠깐 계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조기 축구계에서는 신이죠, 신. 근데 그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야, 이 정도 잘하는데도 프로에서 뭘 못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는데 대체 얼마나 잘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대학에서 선수 생활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가끔 이제 운동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보면 와,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마 싱가포르 선수들을 만났을 때 싱가포르 선수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랬을 거예요. 야, 대체 어떻게 축구하면 저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그 선수, 그 개개인 능력 차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또 축구인데, 그게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마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싱가포르 선수들이. 아무리 전술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하더라도 1대1 상대가 안 되면 절대 축구는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지난번 포르투갈 작년 이맘때 딱 이겼는데,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 포르투갈 선수들에 비해서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한 80%에서 90% 정도 싸움이 되니까 그렇게 수비적으로 버티면서도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거지. 뭐 아무리 전술적으로 완벽하다 그래서 뭐 제가 가서 그 자리에 하나 있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완벽하게 구멍이 돼서 뭔가 안 돌아갔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싱가포르전하고 우리나라의 맞대결이,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의 맞대결이 아마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5대0으로 이긴 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경기였고 또 개인 기량들을 잘 보여준 경기라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전술적인 면이 많이 보이진 않아서 그 경기가 그렇게 리뷰할 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더 할 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하러 왔습니다. 두 경기를 그래서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싱가포르전을 보면서 야, 이건 한 경기 가지고 리뷰를 해봐야 뭐 크게 별 얘기 안 나오겠다, 베트남전이랑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중전을 좀 얘기하려고 왔는데요. 음, 자,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항상 그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정확하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다. 왜냐면 처음 왔을 때는 조금 선이 굵은 축구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어느 순간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 세밀하게 뭔가 볼을 많이 돌리고 더 공을 많이 건드리고 주도하려고 하는 축구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지난번에도 보면은 베트남전 때 제가 좀 그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 공격하는 건 좋다, 공격 너무 좋다, 공격 너무 좋은데 찬스를 안 주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 일이다. 왜냐면 베트남이니까 우리가 그런 찬스들에서 실점하지 않은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보다 전력이 좀 처지지만 우즈베키스탄이라던가 뭐 카타르라던가, 카타르가 좀 안 좋다고는 하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던가, 그러니까 개인 기량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처지지만 우리나라한테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는 팀 상대로는 아예 찬스를 안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경기를 통제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오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과제들은 조금 볼 수 있었던 여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국도 아예 찬스가 없지 않았고 전반전에 뭐 역구물을 때렸던 장면이라든가 좀 개인적으로 오늘은 좀 이기재 선수가 아쉬웠습니다. 공격적으로는 전혀 아쉽진 않았고 제가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기재 선수를 쓰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클린스만 감독이 나름대로의 전술적인 어떤 그 장치들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뭐 실패한 카드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기재 선수의 단점이 좀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기재 선수의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최근에 계속 햄스트링 부상을 달고 산다 이런 얘기를 또 본인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그 어떤 1대1 상황에서 강점을 보여주기 좀 힘들다라던가 조금 기동력이 떨어진다던가 약간 그 김진수 선수랑 비교했을 때 그런 단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두 번 정도 제가 보기엔 조금 안 좋은 실수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수비에서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 대표팀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에 많이 힘이 가 있는 상황이고 후방에서는 안정적이고 절대적으로 볼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쉬운 실수들이 나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 많이 큽니다. 많이 큽니다. 진짜. 그래서 이기재 선수가 만약에 대표팀에서 지금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전술적인 가치가 본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말킥도 좋고 오늘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을 돌리고 본인이 볼을 많이 지키는 장면들을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전술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었던 반면에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를 주는 장면들이 몇 번 있어서 그런 점들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가 잘하고 진짜 공격할 때는 잘 풀릴 때는 너무 잘하는데 가끔 흔들릴 때 보면 조금 전임 지도자인 벤투 감독 때보다는 조금 많이 흔들리는 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위기를 타고 우리나라가 이기는 경기를 한다 그러면 벤투 감독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득점을 터뜨리고 더 아기자기하고 더 멋진 공격들을 펼칠 텐데 그거랑 별개로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경기를 하게 된다거나 혹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전력의 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쉽게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불안감을 좀 확인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를 그냥 너가 보기엔 어떻게 봤어?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 그러면 한 80점 정도? 좀 후한가요? 75점 정도 주면서 야 공격 잘하더라. 야 이 정도로 세밀하게 풀어가면 괜찮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총평은 이렇게 드리고요. 총평이 좀 많이 길었네요. 네, 많이 길었지만 이제 조금 그 바둑알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장면들을 말씀드리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내에 끝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알 좀 불러올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바둑알 준비해놨는데 이렇게 바꿔볼까요? 잘 나오나?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안 되네요. 그냥 좀 찌그러졌지만 이렇게 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네, 찌그러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저는 좀 중요한 어떤 전술적인 리뷰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게 이제 밀집 수비입니다. 우리나라 상대로 제가 보기에 맞불릴 수 있을 만한 팀은 뭐 일본이나 뭐 이란도 좀 애매해요, 사실. 이란 정도?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앞쪽에 힘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란도 좀 애매한 것 같고, 뭐 그나마 호주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상대로 대체로 내려서는 경기를 펼칠 텐데 중요한 게 결국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이쪽 측면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황희찬 선수 자리라던가 혹은 뭐 오늘 이강인 선수 나온 자리에서 개인 기량으로 풀어나오는 것들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여기서 한 명 제쳐버리고 들어가면 만약에 여기서 황희찬이 제치고 들어가면 딸려 나오니까 이 공간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인데 문제가 뭐냐? 여기를 바짝 다 따라 붙어가지고 이 선수를 못 돌게 만든 공을 잡고 애초에 공을 잡고 여기서 돌아야 드리블을 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투입됐을 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요만큼 이렇게 있는데 공 딱 투입될 때 따라 붙어서 여기를 못 돌게 만들어서 뒤로 밀고 나오게 한다. 근데 이게 여기가 황희찬이 아니라 네이마르를 하면 이게 뭐 탈압박이라던가 돌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황희찬 선수라던가 뭐 이강인 선수라면 이게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만약에 안 풀리게 되면 전식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게 전술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어떤 팀이든 혹은 또 우리나라 비슷한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일수록 전술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와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 할 때 선수 개인 기량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풀리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렵게 경기를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개인 기량에 의존한 어떤 축구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거에 대처해서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서 이 선수가 여기 공을 받으러 나올 때 얘가 번번이 따라 나가서 못 돌게 해야 되는 어떤 전술적인 임무를 상대편에서 부여했다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어떤 대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그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황희찬 선수 쪽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황희찬 선수가 오늘은 왼쪽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전술적인 어떤 요소이기도 한데 황희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황소 같은 드리블, 네, 드리블에 강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가 1대1에서 강하고 볼 잡았을 때 발밑에 들어온 걸 잘 안 뺏기지 않고 저돌적인 면이 있고 이게 굉장한 강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는 일단 이 선수가 여기 있는 측면 수비수하고 1대1로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요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5-4-1로 섰잖아요. 오늘 이제 중국이 초반부터. 근데 여기에 이기재 선수가 여기 서 있으면 이게 딱히 도움이 되는 그 포진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냐면 여기에 투입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선수가 도움 수비가 하기에 좀 가깝죠. 네. 그리고 이 선수도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 2대1로 황희찬 선수가 맞게 되니까 이게 뒤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이기재 선수가 여유가 이제 조금 여유를 찾게 되지만 여기서는 골대랑 너무 멀기 때문에 뭔가 위협적인 찬스를 못 만들어내고 이 선수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외곽을 맴도는 형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요럴 때 이제 많이 썼던 것들이 이제 뭐 제가 종종 리뷰를 들었지만 그 FC 서울에서도 많이 썼었고 이제 그보다는 그 전에 어떤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많이 썼던 인버티드 풀백 전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황인범 선수가 뭐 중앙 쪽 황인범 선수가 아니라 뭐 여기 박용우 선수가 내려온다고 할까요? 뭐 황인범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박용우가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를 이기재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하게 되면 여기 있는 윙포드가 이기재 선수를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김민재 선수 쪽에서 황희찬 선수 쪽에 공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측면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지게 되고 여기를 1대1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이쪽에서 처음에는 포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만 잠시만요. 자, 볼이 이렇게 돌지만 어느 순간 돌고 이쪽에 들어올 때 이기자 선수가 이동하면서 이 선수를 끌고 움직이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받으러 내려오면 여기 투입이 되고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러면 이 선수가 잡으러 나올 때 여기서 1대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황희찬 선수가 지속적으로 이쪽 선수를 압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백들이 윙포드를 잡으러 내려오는 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이제 여기를 이기재 선수가 이렇게 움직여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하셨던 걸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채널링이라고 이제 채널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5등분 하는 겁니다. 좌우로 해서 이 자리를 5개 정도로 만들어서 여기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로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 겹치지 않게 움직이는 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인데 이쪽에 중앙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 가장 바깥쪽은 황희찬 선수가 이용하고 여기는 이제 이기재 선수가 이용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만 쓰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기재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황희찬 선수가 여기다 투입하게 되면 이쪽 공간은 이기재 선수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혹은 반대로 손흥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조규성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게 만약에 뭐 이지 선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되게 잘 됐던 게 뭐냐면 황희찬 선수가 항상 바깥쪽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쪽에 나오면 이기재 선수가 이동하면서 이쪽에 패스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줬고요. 요게 아니고 이기재 선수가 평소처럼 이렇게 라인을 넓게 벌려서면
자연스럽게 황희찬 선수가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선수를 끌고 움직이는 거죠. 왜냐면 여기를 잡고 있을 리는 없어요. 왜냐면 황희찬 선수를 마크맨을 이렇게 딱 붙여놨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5등분을 했을 때 여기는 다시 이기재 선수 공간이 되는 거죠. 황희찬 선수는 이쪽 공간을 이용하는 거고 여기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을. 이런 어떤 서로 위치 배분을 우리나라의 좌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당히 좀 대처가 그러니까 준비가 잘 돼 있는 경기였고요. 반대쪽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하고 싶은 건데 반대쪽은 좀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잘 잡고 움직이는 선수고 황희찬 선수가 측면부터 돌파로 상대를 부시는 선수라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물론 돌파도 좋은 선수지만 중앙 쪽에서 황희찬이라던가 아니 저기 손흥민이라던가 조규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황인범 선수랑 패스를 주고받는 거에도 조금 더 능한 선수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나올 때도 있고 중앙으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조금 더 중앙에 조금 치우친 움직임이었다 그러면 여기서도 좀 되게 좋은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쪽을 그 김태현 선수가 들어가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해서 돌아 나온 장면도 많았지만 중앙 쪽에서 연계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죠. 예. 그것도 좋은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강인 선수가 자꾸 받으러 나온다 그랬잖아요. 받으러 나올 때 이제 여기 김태환이 돌아간다거나 여기 받으러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김태환 선수 공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쪽에서 황희찬 선수는 아슬아슬한 위치에서 볼을 받아서 본인이 이렇게 이쪽을 치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이거를 왼발이니까 받아놓고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중앙 쪽으로 움직이던가 아니면 이쪽 측면 쪽으로 내려오면서 반대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많은데 이렇게 이쪽에서 공을 잡고 뒤로 나오게 되면 이 선수가 또 딸려 나오겠죠. 네. 이런 움직임을 한다거나 혹은 중앙 쪽에 이동해서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많이 나왔던 게 김태현 선수 쪽에서 이강인이 빠진 이 뒷공간 요 공간을 이제 동선으로 따지면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데다가 투입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는 분명히 준비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적어놓은 장면이 있는데 그 23분 30초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아마 그 처음에 이 패스가 들어간 게 손흥민 선수 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쪽에 김태현 선수가 이쪽에 투입시키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을 주고받으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2대1 받고 손흥민 선수 슈팅 때리고 이강인이었나 하여튼 황인범이었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황인범,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이쪽에 돌아 나가면서 그 이쪽으로 돌아 나가면서 공을 받고 연결해가지고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황희찬 선수 슈팅 때렸던 그 약간 손흥민이 나갔던 그 장면인데 이 장면도 사실은 이쪽에 들어가면서 나왔던 장면이고 시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민재 선수가 김태환 선수한테 넘겨줬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황인범 선수가 계속 이쪽에 돌아들려가고 하는 장면도 있었고 제가 전반 23분 아까 그 손흥민 선수 슈팅 때리고 황희찬 선수가 그 리바운드 슈팅 때렸던 장면도 잘 생각해 돌려보시면은 그 패스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먼저 뛰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 이선에 있는 황희찬이라던가 손흥민이라던가 황인범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이강인 선수가 계속 이 수비 라인이 중국 수비 라인이 이렇게 어느 정도 라인을 바깥쪽에 잡아놓으려고 하니까 이 뒤를 그냥 단번에 파고 여기서 단번에 다이렉트하게 넘기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계속 시도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수비를 펼치는 팀을 상대로 좋은 공격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밀집 수비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왼쪽 측면은 황희찬의 드리블을 이용해 가지고 이기재 선수 위치를 바꿔가면서 서로 누가 미끼가 되고 거쪽에 침투할 것이냐를 황희찬을 중심으로 드리블러를 중심으로 풀어갔다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또 드리블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직접 돌파를 앞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중앙 쪽으로 받아서 돌아 나오거나 연계를 해주는 형태에서 그 뒤를 이강인이 공을 잡고 끌고 움직이면서 만들어낸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쪽은 또 여기서 뛰는 선수들한테 직접 다이렉트하게 투입하는 형태를 써가지고 양쪽을 어떻게 보면 좌우를 다르게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기재 선수가 아쉬운 실수를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기재 선수가 오늘은 그래도 전술적으로 뭐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기재 선수가 상당히 미드필더 성향을 왼쪽 우리나라 그 풀백 선수들 중에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 설령우 선수도 예전에 그렇게 움직이던 때가 있었지만 이기재 선수가 아무래도 킥도 좋고 조금 느린 감은 있지만 하여튼 안정적인 느낌은 있어서 미드필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왼쪽에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김진수 선수도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전북에서 왼쪽에서 중앙 쪽으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기재 선수가 이걸 또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움직임 자체가 되게 좋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판을 짜온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541 형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그 제가 대구 FC 말씀드리면서 많이 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렇게 깊은 수비를 하는 팀들도 최종 그 마지막 수비 라인을 이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깊이 내리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이거는 진짜로 싱가포르 정도 돼야 해요. 아 진짜 우리가 너무 힘들다. 라인 잠깐이라도 올리면 빈 공간을 뒤를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팀들이나 주는 거고 그 정도까지 안 되는 팀들은 최대한 라인을 높여 놓으려고 합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쪽까지. 그리고 여기를 좁히려고 그래. 이 공간을 좁히려고 해. 중앙 공간을 좁히려고 하지 이걸 깊이 내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깊이 내려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크로스가 올라가고 페널티 박스 안쪽에 들어오면 위험 지역에서 골대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밀어내고 싶은 거죠. 최대한 조금은 멀리. 그래서 그 옵사이드 라인을 잡아놓기 위해서 계속 밀고 나와서 어느 정도는 바깥쪽에 잡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오늘 시도했던 게 그건 거고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공간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볼 투입하기가 여기를 좁혀놔 버리니까 거의 이렇게 서요. 근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에서 단번에 투입하는 거죠. 근데 단번에 투입하는 건데 이게 그냥 투입하면은 이게 패스가 조금이라도 길면 그냥 아웃이 돼버리거나 여기 있는 선수들한테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더해서 여기 있는 선수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게 조규성한테 당장 투입해봐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조규성 선수가 머리를 따서 떨어뜨려주는 것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조규성 선수가 항상 이 최종 라인에 묻어있기 때문에 이 뒤를 침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황인범은 조금 쉬워요. 왜냐면 여기 서 있다가 뭐 여기 정승현 선수랑 눈이 맞았어요. 그럼 정승현 선수가 차는 모션을 할 때 이미 출발해서 가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달려가고 있을 때 공이 발에 딱 맞거든요. 그러면 맞는 순간에 옵사이드가 아니면 온사이드잖아요. 영원히 온사이드잖아요. 여기까지 달려 들어가고 있을 때 온사이드면 이미 이 선수는 가속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떨어지면 이걸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최전방에 있는 조규성 선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걸 잡는 건 불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서 동일선에서 출발한다 그래도 땅 출발하는데 날아오는 동안에 출발해서 가려고 그러면 이 선수가 먼저 나오든 여기 떨어질 때쯤에는 여기를 못 쫓아가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선수한테 조규성 발에 맞춰주겠다고 이걸 좀 짧게 보냈나 여기다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수비 견제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선에서 약간은 최전방이 아니라 이선에서 여기를 침투해 들어가면서 공을 받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거를 이강인이라던가 황인범이라던가 손흥민 선수가 계속 침투를 하면서 중국의 이쪽 뒤쪽을 계속 노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해서 김태현 선수까지 이런 움직임을 계속 시도하면서 중국의 뒤를 노리고 침투하려는 움직임을 해주면 효과가 뭐냐? 나중에는 이 선수들이 자꾸 위협적으로 움직이고 한두 번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여기를 침투하는 움직임이 딱 들어갔는데 여기 정확하게 딱 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선수가 다음번에 패스가 한번 들어가서 위협적인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 23분에 손흥민 선수 슈팅이 나왔던 장면처럼 위협적인 찬스를 한번 만들었어요. 근데 다음번에 이 선수가 킥모션을 딱 취하고 이 선수가 뛰어요. 그러면 이 선수가 갈까요? 안 갈까요? 여기 막으러. 당연히 갑니다. 이거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좋은 장면을 하나 만들면 안 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갔는데 볼 안 줬죠.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여기가 넓어져요. 그러면 황인범이 여기 이동하면 여기를 막 이강인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지금 자체로는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투입하면 아까보다는 여기 이 선수가 여기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공간을 넓게 여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장면들이 아주 깔끔하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뭐 물론 이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오긴 했죠. 김민재 선수가 황인범 선수한테 투입해서 황인범 선수가 뭐 그 백힐로 돌려주고 나가다가 경고를 얻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있긴 했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뭐 명시적으로 나와서 찬스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뒤를 노려주는 것들을 섞었다는 거. 그러니까 측면을 중심으로 풀어가되 단번에 이쪽을 다이렉트하게 노리면서 중국 수비진의 수비 뒤쪽을 노리면서 이쪽 중앙 쪽에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이 어떤 전술적인 장치들이 상당히 좋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를 두드려야지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 뭐 짧게 만들어 가겠다, 그런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그냥 바깥쪽만 맴돌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골은 여기서 나는데, 골은 골대 앞에서 나는데 이쪽에서 뭔가 자꾸 만들려고만 하다 보면 뒤로 돌아가는 경기들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아쉽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울산현대인데, 울산현대 좀 공격 전개가 측면에서 뭔가 세밀하게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자꾸 하다 안 되니까 돌아 나오고, 자꾸 하다 돌아 나오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풀어가는 것과 다이렉트하게 쏘는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굉장히 중국을 잘 공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전반전에도 한 두 골 정도는 좀 더 나올 만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손흥민 선수에서 황희찬 선수로 갔다 온 그 리바운드 장면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 장면도 제가 보기에는 한 골 넣었어야 되지 않냐, 황희찬 선수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반 44분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스루패스 찔렀던 장면 그것도 손흥민 선수가 오늘 두 골 넣긴 했지만 마무리를 해줘야 됐어야 되는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장면에서 이어진 장면에서 물론 이제 그 코너킥에서 득점이 나왔죠.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전은 조금 이제 경기 양상이 달랐는데, 전반전에는 그 두 골을 우리나라가 그 안정적으로 공격을 펼치면서 득점 만들어냈기 때문에 중국도 후반전에는 홈 경기인데 두 골을 치고 있다, 근데 내려앉는다, 이거는 완전 호구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축구를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오는 거를 선택했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중국의 뒤를 돌릴 기회가 몇 번 있어서 그 후반 제가 7분 30초께라고 적어놨는데, 그 손흥민 선수에서 이강인 선수 쪽으로 넘어갔던 그 역습 장면, 거기서는 뭐 제가 보기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슈팅이 오른발에 걸리면서 조금 낮게 갔던 게 아쉬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강인 선수 그게 왼발 쪽에 걸렸다 그러면 높게 뛰어서 아예 그렇게 태클에 걸리지 않게 슈팅을 때리지 않았을까, 이강인 선수라면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빈 골대에 마무리를 못하면서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었고, 뭐 황희찬 선수가 그 단독 돌파하는 장면이라던가 또 후반전 막판에 터진 정승현 선수의 득점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중국 선수들이 전반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파울로 끄는 장면들이 많아서 세트피스 기회가 좀 많아졌죠. 예. 결국에 오늘은 이제 세 골 다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오픈 플레이에서는 충분히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세트피스도 결국에는 오픈 플레이에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런 장면들을 연결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선수들이 개인기량이 분명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아예 무시할 정도의 팀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전술적으로도 오늘 중국이 보여준 대처들이 아주 특별하진 않았을 때 우리나라를 상대로 아시아 팀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래도 일반적인 혹은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왔고, 그게 저는 되게 일리가 있는 전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잘 가지고 나왔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고 좋은 경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약한 팀들을 두드려 패는 거는 이제 잘 되는구나를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좀 더 쉬워졌어요, 제가 느끼기엔. 예전보다. 왜냐면 예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많이 해줘야 되는 느낌이 좀 있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아니면은 이제 김신욱 선수 쓰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게 되게 효과적이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이강인 선수라고 하는 또 다른 크랙이라고 해야 되나? 손흥민 선수랑 저는 좀 다른 크랙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진짜 그 마무리에 특화된 선수라 그러면, 이강인 선수 자체는 그냥 드리블로 그냥 막 휘젓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다른 선수들이 너무 편해요. 그렇게 한 명이 흔들어주고 나면 황인범 선수는 더 편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황인범 선수는 본인이 드리블 잘 치긴 하지만 돌파를 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끌고 움직이면서 생긴 공간을 따먹고 다니는 선수인데 누가 그렇게 흔들어주면 너무 편하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편해지는 경기들이 그 경기 양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강인의 합류로 그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또 이강인을 되게 좋아하는 조규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김신수 선수 좋아했겠지만 다른 유형의 선수가 또 그렇게 침투를 잘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황희찬 선수가 드리블이 또 최근에 굉장히 물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기량으로 충분히 내려선 팀들을 잘 해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더해서 전반적으로 팀의 전술적인 완성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평가를 드리는 것과 그 한편으로는 조금 그 수비적으로 흔들릴 때 그런 어떤 아쉬움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저는 좀 우승하길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제 평생에 한 번도 우승해 본 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이제 우승하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을 상대로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본은 개개인기량들이 다른 팀 우리가 지금까지 뭐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상대로 계속 이기고 있고 좋은 경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팀들에 비해서는 개인 기량들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지금처럼 뭔가 자유롭게 또 그리고 본인들의 개인 역량을 마음대로 보여주면서 흔들기에는 이 선수들이 만만치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1대1이 훨씬 강한 선수들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우리나라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완성도를 높여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선수들한테 공을 뺏겼을 때 일본이 역습이 나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정성을 높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일본이 이제 독일도 이기고 그 월드컵에서도 뭐 스페인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인이나 독일에 있는 개개인 기량들이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절대 약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물론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뭐 독일이나 스페인에 있는 선수들보다 약하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인 기량들이 상당히 높고 볼이 없을 때 움직임들도 그들이 굉장히 잘하고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풀어가는 그 공격 전개들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촘촘하게 수비를 쌓고 그거를 잘 본인들의 조직을 갖춰 놓은 상황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수비력을 보여줬고 거기서 역습이 나갈 때 보면 뭐 미토마를 쓴다거나 뭐 혹은 뭐 최근에 좀 경기력이 안 좋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카바다 다이치라던가 최근에 좋은 쿠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역습을 나가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격을 그냥 마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조금 더 공격을 세밀하게 해서 상대한테 치명타를 입히든가 아니면은 역습이 나올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랑 우승을 다툴 수 있는 일본이라던가 혹은 뭐 다른 어떤 사우디아라비아도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이겼었잖아요. 지난 불과 1년 전에. 그런 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공격의 완성도, 수비의 완성도를 같이 높여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경기, 지난 3연승 하는 경기에서는 그런 것까지 확인하기에는 조금 확실하진 않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완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경기들은 아마 어, 이제 11월에는 없고 아마 아시안컵을 앞두고 좀 평가전이라던가 혹은 아시안컵을 치러가면서 우리나라가 좀 증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하는데 뭔가 아시안컵에서 잘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지난번에 좀 강팀들하고 만날 때 조금 아쉬웠던 점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필이면 11월 A매치가 계속 그 월드컵 예선으로 치러지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던가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팀 정도 되는 전력을 가진 팀 상대로 평가전을 하지 못한 것들은 조금 아쉽게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분에 하고 간다 그랬는데 좀 길어졌네요. 네. 어쨌든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였고 네. 아시안컵에서 그래도 그 내려선 팀 상대로 고전해가지고 답답한 경기는 안 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 싶고요. 네. 다음에 이번 주말에 되면은 K리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